벌써 7번째 강의, 제가 7번째 강의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치분권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그 다음에 주민주권의 주민시대를 연다 하는 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2시간 정도죠. 한 50분 강의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50분 이어가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뭐 이미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NP. 아니. 160달러. 예, 딱 정확하게 80불이었습니다. 예, 80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딱 절반이 있죠. 막 여기 저보다 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막 그때 삶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가 그 사이 한 반세기 만에 참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 합니다. 국민소득으로 32,000불의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외국에서 원조를 받았다가 이제는 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선진국은 많지만 원조를 받았던 경험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국의 도움도 받아서 이제는 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나라니까 우리 이 국민 모두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뤘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의 그 성공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성공은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있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 보면 경제적인 성장 못지 않게 눈부신 민주주의도 이룬 나라입니다. 이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여야 간에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나라죠. 뭐 여러분들 21세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데모로 인해서 뭐 정권에 쫓겨나는 그런 대통령들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도 어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왕이 망명도 하고 이런 나라를 보면 비교적 우리는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말씀 나눈 얘기는 사실 민주주의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자, 우리 민주주의 그러면 한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1987년도를 기억하실랑가 잘 모르겠어요? 1981년도 6월 10일 날 60항쟁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민주화를 했던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의 국민적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 그 60항쟁이라고 그럽니다. 당시 명동이나 도시 곳곳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민주화에 조인하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 60항쟁의 결과로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 시제시입니다. 왜? 19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구호가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요,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입니다. 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부활이 한 패키지였냐? 이게 굉장히 오늘 얘기가 중요합니다. 당시 야당, 특히 김대중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왜?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다 대통령이 임명직이었거든요. 야, 그럼 임명직 시대에는 아마 공정한 선거가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아는 관권선거라는 표현이 그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관이 선거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키지로 이루어지니까 당시 어떤 결과가 났냐면 1987년 6.29 선언이 일어나고 그해 10월 29일 날 헌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다 1987년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이 되고 지방자치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97년도에 헌법이 바뀌지만 지방자치는 1991년도에 부활됩니다. 4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왜? 당시 정부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를 안 하려고 미룹니다. 그때 1990년인가요? 10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단식을 하죠.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3당 합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대표가 찾아가서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는데, 그때의 지방자치는 어떤 지방자치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민들이 뽑은 대표로 하여금 하는 자치, 소위 단체 자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30년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나가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라는 게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방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 정권 개최 우리 몇 번 했죠? 사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혹시 어쩌면 지방자치가 없었더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뭐 역사적 가정입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실시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정권 개최는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 지난 지방자치를 뒤돌아보니까 뭔가 내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인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인데 실제 대표자를 통한 지방자치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방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에서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시각에서 가만히 보면 뭔가 2%는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늘 받아왔어요. 그래서 소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우리 자치에서 빠졌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2017년이죠. 벌써 2년 반이 넘었죠. 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마하면서 지방자치를 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하자는 의미의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때의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를 충실하게 하는 지방분권, 요 두 가지 개념을 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핵심이 뭐냐 하면 주민주권의 주민시대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우리는 국민이라는 사람 용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주민이라는 용어는 뭔가 약간 좀 어설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민이라는 용어하고 국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 용어인지를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본다면 되겠고요. 자, 국민의 시대에는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니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민주권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때 이 용어가 국민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국민 또는 국민주권이 이러한 특성을 갖췄듯이 주민이 갖고 있는 주민주권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나누고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국민이라는 말은 뭐냐?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은 주인답게 사시는지는 잘 몰라도 최소한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가에. 그런데 요 주민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굉장히 큰 단위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주민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서 오신 분은 인천의 주인이신 거고, 독산동에서 오신 분은 독산동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은 내가 어디에 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표하는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중앙집권, 즉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 원래 주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5세기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세를 보시면
봉건영주들이 자기 땅 안에 있는 농노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때 이 봉건영주들의 그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농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도시라는 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민들이 자기네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왕하고 이익이 맞아서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당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권한을 모아서 왕에게 위임을 하고 왕은 튼튼한 자기 권력을 중심으로 봉건용주를 억압하는 시스템에서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주권 용어는 원래 국가주의나 직권주의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는 분권주의적이고요, 지방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한 권한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권은 여러분들이 사는 있는 지역에 있다. 요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국민이 죄송합니다. 국민이 대표되는 이 중앙집권주의의 민주주의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서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요. 여러분 주위에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다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나 활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 뒤에서 비판하는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이게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주민주권의 개념은 여러분이 직접 참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를 통해서 발휘하는 권한과 직접 참여하는 권한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얘기하는 주로 이념 정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여러분들 세변 중에 있는 정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활 자체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크고 나온 공공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매일매일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각 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텐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셨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다 서울시가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구청이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에 관련된 일들을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는 체제, 자유평등 같은 큰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민에 관련된 일은 매일매일 일상과 관련된 삶이고 공공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주민주권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여 형태를 보시면 국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접 참여입니다. 여러분 대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거에 한다면 주민주권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직접 참여를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매일매일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주민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국가 관련된 일은 10%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안전하게 사는 거는 여러분 경찰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치안을 잘 유지해 주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가 다 국가 경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치 경찰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 가시면 자치 경찰들이 여러분의 치안을 대부분을 담당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서비스는 주민들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인데 관심도를 보면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예외이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국가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지역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아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한다는 거 알고 계신 분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 사람들이 내 관리비를 운영한다는 데에서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낸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시잖아요.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각 개념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번 보시면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와 중앙집권 체제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50%를 넘어요. 오늘 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인데 수도권의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1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자, 그럼 작은 면적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 여러분들이 적정한 인구가 사는 지역보다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단을 낳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민주권이라든지 지역사회가 분화되기 시작하면 모르긴 몰라도 지역이익주의나 지역 간 분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만큼 우리가 중앙집권이 되어 있냐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축구 좋아하시면 우리 요즘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신이 나시죠? 예, 우리 영국에 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유명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자, 그런데 맨체스터라는 도시에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고요.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력으로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팀을 두 개씩 데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으로? 영국의 인구는 참고로 6천만입니다. 우리보다 1,000만이 많죠, 남보다? 그러면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세계적인 팀을 한 두 개씩 데리고 있냐? 인구 40만입니다. 그럼 지금 인천이 지금 한 250만이 넘었죠? 300만이죠? 그러면 인천의 6분의 1입니다. 300만이라고 치고, 맨체스터 인구를 50만이라고 치고, 근데 인천에 지금 축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인가, 그렇죠? 예. 네. 근데 맨체스터는 인구 40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옥스퍼드 대학을 다 알으실 텐데, 옥스퍼드 도시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시티라는 도시인데, 인구 27만입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 아시죠? 세계적인 대학 인구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인구 10만 단위면 한 9만 7천 명입니다. 인구가 6천만인데 제일 큰 도시가 런던으로 인구 한 800만 되고요. 그 다음에 90, 한 7, 8만 되는 버밍엄이 있고요. 나머지는 100만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자, 비교적 균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수도권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치봉의 준체는 누구냐? 아까 말씀대로 이 주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자, 그걸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은 뭔지. 자, 그러면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자치의식, 자치역량에 관련된. 주민참여 제도에 관한 건 어떤지. 제가 마침 해외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다음 강의가 해외 사례에 관련된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뒤 강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주로 3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국민이 중심이 된 국민 주권 하에서의 주요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 체제와 국민 주권, 국민을 논의할 때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제한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를 연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방자치는 우리가 하지를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이거나 통일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대개는 중앙정부와 국가를 혼동해서 중앙정부가 국가처럼 쓰죠.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인지 국가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중앙정부가 국가처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법률을 보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엘리트 중심의 공무원이고요. 행정 서비스를 보시면 테일러 메이드가 아니고 있는 물건을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중앙집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게 국민주권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오늘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안 나오시고. 예, 이 국민학교는 국민주권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착한 국민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가르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거 이전에 국가가 있다는 걸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배웠겠어요? 기억나시는 게? 국민학교 다니면서 강조해서 받았던 교육,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예, 국무교육 기억하시죠? 예, 그럼 국무교육 헌장에 어떤 내용이 기억되세요? 그렇죠. 국가의 선량한 국민이면 어떻게 선량해야 선량한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공해야 됐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됐고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대 의무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이면 국민에서 꼭 4대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다 국민주권하에서 국민이 해야 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폐단이 났냐? 70대, 80대 국민주권하에서 중앙정부 시대 우리가 눈부신 경제 성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뿌리가 소위 주민이 주인이 되는 뿌리가 상승되지 못했고 지역에서 자율성이 상실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생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 뭐 지역의 뜻을 합하거나 힘을 합해서 지역 발전하는 게 아니라 늘 중앙정부보다 돈 달라고 하는 식의 의존적 지역 발전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역에 문제만 생기면 하늘 중앙정부 쳐다보고 왜 돈 안 주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타적인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얘기하고 하는 주민주권은 우리가 좀 자치분권 체제 얘기하는데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일단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내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지만 권력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나눠 갖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은 스스로 특성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 자율성이 보장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방정부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통일성이 조금 익숙해져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발전되면 통일적이보다는 다양적인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만 20세가 성년이죠. 미국에 가시면 만 20세가 성년인 주, 만 19세가 성년인 주, 만 18세가 성년인 주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기냐? 18세인 두 젊은 커플이 20세의 주에 가서 결혼하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 20세가 성년이니까. 18년 전에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독자적으로는. 부모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합법적으로 해주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커플이 18세의 주에 가서 결혼하면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을 두고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느낄 건지 참 다양해서 좋구나 받아들일 건지.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 자치분권 하자는 얘기는 다양해서 좋다는 걸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이 고속도로를 보시면 전국 우리 제한 속도가 비슷하게 똑같잖아요. 미국에 가시면 제한 속도가 50마일인 주, 55마일인데 60마일인데 이게 다 다릅니다. 주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줄을 딱 경계를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제한 속도가 얼마나 바뀝니다 하는 대형 간판이 먼저 다 나와요. 주마다 다 다르니까. 이 다양성을 전제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하면 여러분들이 단일일 때보다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게 그동안 지방자치를 오래 한 나라들의 경험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다가 강원도와 서울도 서울시 서비스가 다르면 난 강원도가 더 좋다. 그러면 강원도 살 수 있는 하나 옵션이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경 맞추면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잘 안 나니까 그 저출산 출산 장려한다고 출산 장려금도 조금 지역마다 다르죠. 이런 것들도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주권이라는 게 생겼고 주민주권은 거의 주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역 발전을 하는 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전된 사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 주권, 지방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의 삶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 삶과 관련돼 있다는 의미는 국민주권 시대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준 권한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주권은 주민주권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의 가까운 정부에게 먼저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시에 살고 계시면 자치구에 먼저 위임을 하고 자치구가 해결 못하면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가 못하면 국가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권한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주권이 어떤 뜻을 의미고 지니고 있냐? 자, 그러면 인간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방에서 구현을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해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씩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들이 자주 조직권이 없다는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실국장을 좀 늘리고 싶어도 중앙정부가 못 늘리기 위해서 못 난다. 뭐 부시장을 늘리고 싶은데 권한이 없어서 못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넓힐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지금 중앙정부가 이걸 통제를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누가 통제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면 시의회가 조직을 늘리고 싶으면 이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이 한 명인 거하고 세 명일 때 기본 경비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 이걸 누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좀 통제하고 있어서 좀 컴플레인이 많은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그 통제를 거두면 그 통제권은 여러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가 조직을 늘리거나 공무원을 늘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민투표를 거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공무원을 100명을 널 두고 싶은데 늘려도 좋겠냐 물어봅니다. 왜? 그걸 여러분이 늘리는 걸 승인하면 여러분이 내가 소외금을 더 낼게, 이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면 그 행사한 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은 시스템을 여러분이 승인하면, 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가 더 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거를 주민주권은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말대로 앞으로 지방분권 체제가 되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거, 여러분이 지방정부의 구성원이면서 여러분이 풀뿌리인 거죠. 이렇게 아래, 가장 아래 단위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준이 되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종자적으로 중앙집권 체제하고는 많이 다르죠. 중앙집권 체제는 단순한 피지배인이었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대표자만 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순응,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성이 강조되었던 중앙집권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단체자치를 해왔습니다. 이때의 단체자치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말 후진국에 있던 독일과 일본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의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해왔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를 잘해보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자치를 이만큼 해왔으니 단체자치 해왔던 그 경험 위에 주민자치를 해놓자는 건데, 이때 이 주민자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전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자치의 뿌리는 독일에서 태생됐다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자치의 운영되는 스타일은 여러분 대표 뽑고 대표가 지역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래 나와 있는 주민자치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이 결정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집행도 하고 여러분이 책임도 지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 이제까지는 단체자치 전통화에서 지방자치가 형성되어 왔다면 이 토대 위에 주민자치를 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민자치는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 이제 민주주의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냐고 하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권위의 가치적 배분이다,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조금 좀 실체적으로 저는 늘 표현하면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나라죠. 인구 3억 5천입니다.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規模의 남미가 있는데 북쪽에는 하나의 나라가 됐고요. 이 남미는 10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남미 중에는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볼리비아 축구 잘해서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친선경기도 그러죠.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남미의 딱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볼리바르라고 하는 남미 혁명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나라입니다. 그때 이 볼리바르의 꿈이 뭐였냐면 남미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북쪽처럼. 그런데 북쪽은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남쪽은 10개의 나라가 됐잖아요. 야, 차이가 뭐냐? 자,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0개 주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유를 하나만 설명드릴 텐데 제일 큰 주가 어느 정도 돼야 큰 주 같으세요? 미국의 제일 큰 주. 들어보셨나요? 50개 주가 인구를 보면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큰 주가 인구 4천만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주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캘리포니아 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가 들어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들어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거기 들어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버클리 대학이 캘리포니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라는 팀에 있는데 그 LA 다저스가 LA를 베이스로 하는 야구팀입니다. 인구 4천만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남한의 4배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정도 되면 웬만한 나라 대통령이 안 부러울 정도의 정치적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 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분은 레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이건이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다가 80년대 대통령 됐죠. 제일 조그만 주는 어느 정도 되면 제일 조그만 주가 있죠. 자,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주는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인천시가 3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 크기가 인구 45만이에요. 인천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주지. 자, 그러면 4천만의 캘리포니아와 45만의 와이오밍이 있다. 고난은 어떻게 했어요? 주정부로서의 고난은? 똑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4천만의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는 정치적 권위나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이 갖고 있는 권한이 똑같아.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누가 양보를 했겠어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양보해야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우리 인구 머릿수로 하자. 아, 그러면 미국은 현재 지금 50개 나라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한다는 말은 그렇죠. 양보와 타협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보와 타협은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다투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실 텐데 뭐로 하던가요? 머리로 하는 건가요? 가슴으로 하는 건가요? 가슴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타협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프랑스 유명한 정치학자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 학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각 동네마다 3, 4, 5, 5에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걸 그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적돼서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럼 왜 주민자치를 하냐? 바로 요거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그만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때 3사람 이상만 모이면은요, 그거 불법이었어요. 왜? 독립운동 모의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독립운동이 아니었어도, 그런 훈련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약돼 왔고, 또 지난 30년 지방자치 보시면 여러분들 지역에서 뭐 결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대표를 뽑는 걸로 끝났던 시절인데, 이제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민자치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어떤 시스템이 돈이 작게 드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꺼내고 지금 한국 정치인 중에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관심 분이 많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자, 여러분 주위에 지금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장에 관련된 게. 그런데 여기 지금 물병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걸 1,000원에 삽니다. 내가 조금 머리 쓰면 내가 800원에 살 수 있어요. 왜? 세일할 때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맨날 슈퍼마켓 가보니까 이게 가끔씩 얘가 세일하는 걸 눈에 띄어. 그러니까 어떤 때 가보면 1,000원인데 내가 800원에 세일할 때 기억이 있으면
1,000원 주고 사기 아까우니까 내가 기다리죠. 그래서 세일할 때 사고, 더 싸게 사고 싶으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하는 겁니다. 이거 수백 병. 자, 그런데요. 똑같은 물을 나는 1,000원에 사는데 구청은 이걸 2,000원에 사요. 시청은 이걸 5,000원에 산다고.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왜 구청은 이걸 2,000원에 사고 시청은 이걸 5,000원에 사냐? 물리적으로 이걸 2,000원에 산다고 치더라도 실제 이걸 사는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더하면 5,000원에 사는 겁니다. 왜? 시청은 시청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벌써 수천 명 고용하고 있죠. 많게는 수만 명을 고용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봉급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공조직을 하나 만들면 본래 사업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기본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 있어야죠. 사람 봉급 줘야죠. 조직 운영하죠. 예, 그 비용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은 단계로 자꾸 내리면 경비가 작게 든다는 뜻이죠. 야, 동네 이름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내 혼자 가면 4% 할 수 있는 일인데 구청이 나와서 하라는 말은 여기에 여러분들 큰 트랙터 하나 동원하는 거죠. 구청이 나타났단 말은. 만약 국가가 이룬 구멍 하나 맡으라고 국가가 나타났단 말은 예, 큰 추석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거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와 주민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지위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저 여러분은 주권자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자,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니까 여러분 동네라든지 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뭐 조례가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하다. 무슨 약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책 발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동네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사는 주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청소하자.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구청에다 전화해서 야, 너네 왜 이거 청소를 안 하냐? 한 번 오던 것도 2번 하라. 하고 여러분 소리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안 하면 시청에다 전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느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냐? 그러니까 정책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위 정책 발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쪽 외국에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3회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년 이상은 못하죠. 여러분 왜 못하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4년씩 3번 이상은 못하게 해요. 우리 그걸 재임회수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80년대 미국에 생긴 제도거든요. 왜? 여러분이 대표자를 뽑는데 대표자들이 선수가 높아지니까 우리 흔한 말로 폰만 잡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게 몰라도 3선 당선되신 분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초선 때보다 일 안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선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재선으로 제안하자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니까 의회가 받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여러분 주민투표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정책 발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창올림픽이 이제 작년에 잘 끝났는데, 평창올림픽 3승가 했잖아요. 그때 아마 첫 번째 때인가 2010년도 때로 기억되는데, 그 경쟁도시에 중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아마 그 캘거리도 있었고, 그 캘거리에서 했죠, 그때. 그 다음에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스위스 연방정부 수도인 도시죠. 근데 1차 라운드가 통과 다 됐어요. 근데 2차 라운드에서 베른이 드랍을 합니다. 그 시청서를. 왜?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할 것 같으세요? 주민들에게 베른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승인해 줄 거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투표에서 노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만든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우리 세금 내면서까지 동계올림픽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런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갖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자, 정책 결정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책 결정은 뭘 뭐로 하냐? 이게 주민투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는 분들은 아마 오세훈 시장 계실 때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투표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 한번 했죠. 그러면 주민투표가 도입이 되면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지만 특히 미국의 주민투표를 하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을 보시면 시의 정관을 바꾼다든지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의 보수를 올리는 일, 공무원의 조직을 넓히는 일, 이거 다 주민투표를 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재정적 부담을 유발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주민투표를 직접 결정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정책 결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않은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지금 전부 개정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어디에 사시든 간에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회 이렇게 딱 기관 분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앞으로는 이런 기관 분령도 하고 뭐 통합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 중에 어디로 할 거냐 이걸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정책 결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종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안 들어와 있고. 그건 아시죠? 예, 그거는 공무원들이 입주자 대표의 권한을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공무에 관련된 일은 공무원이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꼭 공무원들이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을 텐데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아니죠. 예, 뭐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파트타임 계약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책 집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공중 화장실이 있고 이런 미니공원 같은 데 미니 화장실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청소 안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에게 맡기고 그분들에게 뭐 한 달이면 얼마씩 이렇게 보수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 집행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하고 조금 특수한 사정인데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소화조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 소방차가 물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공급받으라고.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소화조에 눈이 덮으면 그거를 누구 공무원들이 늘 치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디에 그 소화조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소화조 옆에 사는 나라면 눈이 많을 때 내가 치우는 게 제일 쉽죠. 금방 치울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눈을 갖다 치우고 사진 찍어서 온타임으로 시청에 보내면 시청이 나한테 뭘 주냐?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오려면 1시간, 청소하고 돌아가려면 1시간인데 이렇게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단계로 내려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정책 평가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정책 감시자입니다. 그동안은 뭐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깨를 부려도 우리가 별로 싫은 소리 잘 안 했는데 요즘엔 안 그러시죠?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무슨 세금 많이 내세요? 지방세 중에. 뭐 여러분 재산세 많이 내시죠? 그리고 실제는 여러분들은 내는 것처럼 느끼지 않지만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건 사시면 부가가치세를 10% 내는데 여러분이 내는 10% 중에 20%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소비세로. 그래서 우리 텍스페이어, 납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이지만 하나의 그게 아니죠. 하나의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본 원리는 뭐냐? 보면 첫 번째가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자유주의는 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 삼라만상 중에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게 자유주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억압된 군주라든지 절대 왕권, 절대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자유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가 자유만을 보장해주는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회주의는 소중하면서도 조금은 잔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 속에는 늘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다 소중해요. 각자가 다. 소중한데 그럼 각자 소중한 각각 개인의 복지나 권리는 누가 지키고 신장하는 건가요? 자유주의에 따르면? 여러분 각자 본인이거든요. 자유주의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자유주의,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 속에는. 여러분에게 각각 동등한 기회가 있고 각자가 다 소중한 건 맞지만 여러분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고 치열하게 남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한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두 사람이 태어나서 한 30년 후에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가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는 거야. 한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만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죠? 자유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딱 결합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매일 놀아도 돼요. 왜? 돈이 돈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이념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체하는 이념들이 공동체주의이고 하나가 지방주의. 본인이 하는 것보다 또 본인의 이익보다 지역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소중하지만 자본주의 틀 위에 지역 사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힘을 보태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본인보다는 공동체가 나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그보다 더 적절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한 10분 쉬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혹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게 용감한 그런 얘기인데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죠?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말에 사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영화.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은요,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영웅입니다. 실제 히스토리죠. 막 9세기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끌던 윌리엄 월리스가 잉글랜드 왕한테 잡혀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프리덤, 자유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왕이 말을 탁 채찍을 가하니까 뭐 상상하시면 돼요. 자유의 소중함을 그린 얘기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모르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요, 공동체주의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팀 추월 경기 선수 하나가 그 자기 뒤에 오는 선수 무시하고 혼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막 나무라하셨죠? 그게 평등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고전적 의미에서 그냥 놔두면 경쟁을 해서 승자와 패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자와 패자 간의 간격을 좁혀줘야 되는데 그 좁혀지는 거를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평등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초기의 평등은 기회균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만 공동하게 되면 그걸 평등권으로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정에 참여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이 공정해라 하는 말이 그 말이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평등은 결과도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의 평등이고, 여러분들 포용성장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죠? 그때 이 포용성장은 그렇죠.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가는 사람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면 정말 21세기에 뭐 런던이나 맨하탄을
해도 전혀 부럽지 않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1970년대 삶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간격을 줄이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용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이 평등의 개념을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클루시브 그로스, 포용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하는 가장 또 중요한 자치 중에 하나가 집정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가 여러분의 대표인 지방의원 뽑고 시장, 군수, 시도지사 뽑는 거였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직접 참여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직접 참여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어디 뭐 시청이나 구청을 가야 됐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온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민 직접 자치하는 데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요. 전자투표 하나를 다 가지고 즉석에서 다 투표하시더라고. 자, 우리가 동장을 지금 내년부터 내가 공모제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즉석 투표를 하니까, 56대 46대 바로 그냥 온타임으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제도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잘못한 거 딱 보시면 현장에서 찍어서 온타임으로 그 사진을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직접 참여 제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시스템이 덤덤 강화될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자, 그러면 종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지금 도둑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착한 국민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시키는 거 잘해라.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라고 착한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그게 국민교육 헌장이 아닌가 싶고, 지금은 대표 선출하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스스로 참여해서 책임하는 그런 주민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수능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시대에는 지방자치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저희들이 52년도에 최초로 지방선거라는 걸 하는데, 52년부터 61년도까지 한 10여 년간의 경험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 다른 갈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기 초기에는 아무래도 갈등 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큰 소리도 좀 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면 빨리는 할 수 있는데 잘못되면 그 폐단도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위험한 결정하지 말고 다수가 모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수기를 하자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치를 잘하려면 저절로 잘 되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민의 자치 역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으로 권한을 더 주고 싶은데 지역의 자치 역량이 안 돼서 넘겨주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때의 자치 역량은 뭐냐? 크게 주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4가지 측면의 자치 역량이 모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선생님이 너 남의 얘기 잘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되게 자기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남의 얘기는 잘 안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 얘기는 다 해놓고 자기 가. 네? 자기 얘기 다 하고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왜 눈은 2개고 귀는 2개고 입은 1개냐, 이 말이에요. 2번 듣고 1번 말하고, 2눈으로 보고 1번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눈이 1개고 입이 2개인 것처럼 떠들면은, 민주주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 잘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듣는 것만큼 또 뭐가 필요하냐? 예, 말하는 기법이 필요하죠. 특히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 걸 확인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는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예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돈 빌리러 가서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한답니다. 또 돈을 빌려주기 싫어도 돈 빌려주기 싫다는 말 안 한답니다. 자, 돈이 필요한 사람이면 가서 만나서 신학기가 돼서 우리 둘째의 가방도 사줘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말 하면 속으로 이 사람이 돈 빌리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기 싫으면 나도 어제 뭐가 필요해서 뭐 샀고 어디에서 뭐가 샀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나 돈 빌려주기 싫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빌려달라 못 빌려주겠다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 상할 일은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로 가서 돈 빌려다 이러다가 못 빌려줘 이러면 이제 언짢아지는 상호가네. 뭐 꼭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세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런 상황이 많이 접해지지 않고 또 그 대화 기법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대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떤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중국 사람도 사자성어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있는 비슷한 고사에 있는 사자성어를 딱 던지면 이 사람이 무슨 뜻이구나. 그럼 자기도 사자성어로 답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화 기법에 관련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말을 세련되게 하고 특히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는 걸 설득하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양보와 배려입니다. 말은 굉장히 쉽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부가 화목한지. 어느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힘을 밀어붙이면은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파혼이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잘해야지 처음에 잘못하면 이게 낭떠러지로 미루면 곤란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훈련 과정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늘 지역 공동사회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여러분들 아마 중용이라는 용어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중용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용이라는 게 딱 가운데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오른쪽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왼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순간순간 상황마다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갈등 관리 역량이라고 정하고 이러한 능력이 저는 주민자치에 굉장히 필요한 자치 역량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이런 뭐 강의가 있다고 와서 수업도 듣고 하시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를 함양해 가는 거겠죠. 네? 네. 특히 저는 요 네 가지 남의 얘기도 잘 듣고 남의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기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양보와 배려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중용의 지혜를 찾아가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저는 자치 역량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주민 발안 제도라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 발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조례 재개정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조례를 바꾸고 싶으면 단체장한테 시장, 군수, 시도지사한테 이런 조례를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발의하게끔 해서 고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여러분에게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발의한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발의는 아니었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통과되고 나서요. 지방의원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판단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여러분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래 주민 발의가 어느 때 일어나냐 하면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JMS를 재선으로 다 금지시킨 것도 주민 발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고요. 가끔씩 공무원들이 봉급 많이 받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봉급 깎는 발의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봉급 깎자. 이런 발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봉급 깎기 싫으면 반대로 우리가 세금을 덜 내겠다. 이런 발의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주민 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주민투표에 관한 겁니다. 자, 안이 나오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민자치가 일찍부터 발달했던 나라는 모든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혹시 타운 미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 북동부에 가시면 인구 한 10,000명 정도 규모의 지방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대운동장에 몇천 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단위의 마을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거 다 주민투표로 확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있을 텐데. 여기는 없는데. 특히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사항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법정사항들이. 이제 그 사안에 보시면 지방세를 인상한다든지 지역의 기구를 넓힌다든지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뭐 시의 정관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면 중앙정부가 굳이 감독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은 고위직들 늘리지 못하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야, 나 부시장이 10명이 필요해. 내가 10명을 뽑을게 하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막 여러분들 예스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야, 그 부시장 한 3, 4명이면 되지 무슨 10명씩 필요해. 왜? 부시장이 늘어난다는 말은 봉급도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선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선 공무원 많이 뽑아야 되겠다. 복지사대 부족하니까 복지사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예스 할지 모르겠지만 고위직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환영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예,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를 정책 결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민투표는 정책 결정의 효과라기보다는 참고 자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법적 구성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의무적 주민투표라고 하고요. 법적 강제력이 있으면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국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영국에서 가끔씩 주민투표하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예, 스코틀랜드 1703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가끔씩 독립하겠다고 하는 주민투표를 합니다. 한 2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한 2004년도인가 했는데요. 그때 하게 되면 이들은 한 46대 54로 대개 부결되거든요. 그게 주민투표 붙인다 그러면 꼭 영국 정부가 고난, 지방 분권을 더 약속합니다. 독립하지 말라고. 그래서 권한을 계속 늘켜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강력한 무기가 주민소환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탄핵된 대통령도 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중에 현적한 불법 행위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되면 중간에 그걸 해임시키는데 우리가 그거를 주민소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일본은 두 가지 제도죠. 의원 개인을 자리를 박탈하면 주민소환이고 의회 자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지방의회를. 일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임기 중에 그 권한을 띠는 행위니까 굉장히 강력한 제도죠.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환 대상은 돼 있는데 주민소환에 되지 않은 케이스는 있죠. 여러분 가까운데 하남시장이 한번 주민소환 대상 된 적 있죠. 기억나시죠? 하남시가 화장장을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안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시의원들하고 시장을 주민 소환에 붙였죠. 그래가지고 시의원 2명인가 하면 소환이 됐고, 예, 시장은 예, 투표해서 소환이 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감사 청구라고 하는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니까 이거는 부당하게 행정사무가 처리된 것 같아 라고 판단되시면 상위 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 부당한 일이 판단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해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주민감사 청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가 언제 일어났었냐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2006년도에 월정수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방의원들한테. 지금 지방의원은 2가지 돈을 받는데요. 하나는 의정활동비라는 돈을 받고, 하나는 월정수당이라는 돈을 받는데, 월정수당을 너무 높였다 그래가지고, 예,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사도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자, 근데 이 주민감사 청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의 500명,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은 300명, 그 밖에 시군 자치구는 2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설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요 19세를 18세로 낮췄어요. 그리고 시도의 500명을 300명으로 낮췄고, 시군구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낮췄으니까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조금 용이해졌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당불법하게 행정사무를 처리하지 마라. 예, 그런 제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참여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분도 계실 텐데, 많게는 자기네 갖고 있는 예산의 한 5%, 작게는 한 1% 내에서 예산 편성권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가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작게는 한 50억, 많게는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어떤 곳 사업을 할래 해서 사업 선정권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임의제도였는데 지금 먼 지자체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5% 이내에서밖에 안 하지만, 사실 이놈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면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하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행정에는 관료제를 연구하게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관료제는 관료제가 갖고 있는 병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가장 비판적인 단어가 철법통이라는 용어인데요. 들어보셨죠? 예. 예, 이런 저널리스트한 용어 말고 관료제 그러면 크게 2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스킨스 로라고 하는 건데요. 예, 공무원 조직은 자꾸 커간다는 거예요. 조직이 한번 생기면 그 조직의 임기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커가고, 10명 됐던 조직이 15명 되고 20명 되고 이게 커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파스킨스 로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커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조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또 하나는 니스칸넨 예산 가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 예산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써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반영된다는 걸 의미해. 그걸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다 도입되어 있는 제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한 행위 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산동으로 소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납세자, 외국에서는 납세자 소송이라고 하는 텍스페이어스 수트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상당히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에 해야 할 5천만 원이면 될 공사를 한 1억 들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의 부당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도 도입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유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제도가
시민 헌장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 10여 년쯤 전에는 뭐 서울시 시민 헌장, 무슨 구청 시민 헌장, 인천시 무슨 헌장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 헌장 내용에 보면 주로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 뭐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런 구두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것들이 다 헌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 영국에서도 많이 유행했었고요.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유행했었고, 우리도 한때 유행했던 건데, 이 속에는 최소한도 예, 선언적 의미의 행정 서비스 양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예, 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 중에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무슨 코멘트가 있으면 먼저 받겠습니다.